1995년 어느 날, 게일은 직장 동료인 로이드와 술을 마시며 아들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10대인 아들이 화장실에 숨긴 약물을 찾았다며 그 녀석이 약하다 골로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일지도 몰라 라고 말했죠. 그런 그에게 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체 처리하는 방법 알려줄까? 완전히 발견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마치 자기가 그런 것을 해본 것처럼 자신있게 설명하려는 로이드에게 게일은 술이나 마시자며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로이드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한 실종 사건에 대해 범인으로 지목되며 체포됐습니다. 1951년 6월 25일에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태어난 캐서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의 록헤븐에 위치한 제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1972년에 존이라는 직업 군인을 만나 1년 뒤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꾸렸던 캐서린. 지인들은 그녀를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성실하고 호감이 가는 직원이라 평가했죠. 존은 군인이었기에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다 보니 재정은 주로 캐서린이 관리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녀는 가족 통장에서 출처 불명으로 돈을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러던 중 5만 달러나 되는 큰돈이 인출됐고 이를 알게 된 존이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존이 집에 돌아올 때면 그녀는 말도 없이 외출한 뒤 저녁 늦게 돌아오기도 했죠. 존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지만 이에 대해 지적하면 아내가 자기를 떠날 것이 겁나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녀는 직장 동료인 42살의 로이드라는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화학자였던 그 역시 가정이 있었지만 아내 몰래 캐서린을 만나고 있었죠. 둘은 직장 밖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같은 배구 클럽에 속해 있었기에 지인들의 눈을 속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원래 캐서린은 아이들과 함께 배구 클럽을 자주 갔었는데 바람을 피운 뒤부턴 홀로 갔고 한 번은 이에 대해 존이 이유를 묻자 어른의 놀이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존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대놓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점점 대범해진 캐서린과 로이드는 점심시간에 그녀의 집이나 지역 마트 뒤쪽에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만나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1991년에 캐서린은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 어릴 적 동창인 데니스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둘 사이에 불꽃이 튀었고 몇 번의 연락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던 중 그해 7월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종가는 이혼하지 않을 거지만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로이드와의 관계는 끝내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로이드는 그녀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려는 그녀에게 화를 내거나 달래도 보았지만 이미 캐서린의 마음은 데니스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따라다니고 무언의 전화를 하는 등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15일 그녀는 실종됐죠. 이날 그녀는 회의가 있어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은 로이드의 사무실 바로 옆이었는데 그녀가 회의에 참여하자 그는 방에서 나와 회의실로 들어오더니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놀란 그녀는 그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밖에서도 둘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아무도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둘의 대화가 끝났고 그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은 눈치만 볼 뿐 무슨 일이냐고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11시 반에 그녀는 데니스에게 전화해 심란하다, 로이드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당시 데니스는 일 때문에 짧게 통화를 끝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캐서린은 잠시 뒤 점심을 먹으러 회사를 나왔고 그녀를 뒤쫓아 로이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 동료는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운전석에 앉아있는 로이드와 그의 차 보조석에 앉아있는 캐서린을 보았는데 그가 매우 화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녀의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2시 45분에 회사 근처 집에 나타난 로이드는 겉옷이 엉망이라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점심시간에 집에 오는 일은 드물었던지라 이상했지만 자기 물건을 건드리는 것을 싫어했고 결혼 초기부터 빨래를 직접 했기에 벗어둔 옷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후 2시에 로이드는 회의가 있었지만 말도 없이 불참했고 얼마 뒤 뭔가 진이 빠진 듯한 모습으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그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스케줄에도 없는 화학물질 보관실을 다녀오기도 했죠. 한편 데니스는 캐서린이 그런 전화를 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고, 그녀의 직장 동료 캐롤 역시 점심 먹으러 간 뒤 돌아오지 않는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캐롤은 로이드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그녀와 점심을 함께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답했죠. 최근 시간이 지나도 캐서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녁에 다른 지역에 있던 존은 엄마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전화를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캐롤에게 도움을 청한 뒤 휴가를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내와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떠날 순 있지만 아이들을 두고 가진 않았을 것을 알았기에 그는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회사 동료들 모두가 그녀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놀랐지만 오로지 한 사람 로이드만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료는 그가 겉보기에는 차분해 보였지만 계속 실수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실종 이틀 뒤 경찰은 그를 인터뷰했는데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던 그가 비공식적인 인터뷰라는 것을 알자 태도를 돌변해 모든 질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경찰을 돌려보냈죠. 다음날 아침 인사팀의 줄리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경찰이 왜 왔었는지 물었는데, 설명을 들은 그녀는 캐서린이 실종된 날 점심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잠시 망설이던 로이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이 내용을 경찰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를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갔고, 그의 차에서 덕트 테이프와 25구경 권총용 탄약 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경찰은 그의 차 뒷좌석 바닥에 깔린 카펫이 일부 뜯겨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남겨진 경계선에 피처럼 보이는 반점 4개를 발견합니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자기 아이들이 기름을 흘렸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며칠 전 카펫에 남은 붉은 자국에 대해 물었던 아내와 아이들에겐 사슴을 잡고 남은 흔적이라 설명했다는 것을 경찰은 알게 됩니다. 더욱 의심은 짙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그의 사무실 서랍에서 총알이 몇 개 비어있는 장전된 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총이 골동품 판매 목적으로 직장에 가져온 발사한 적도 없는 총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죠. 경찰이 로이드의 집을 조사할 때 그의 아내는 남편이 쓴 쪽지를 경찰에게 건넸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장기간 집을 떠날 경우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감옥에 갈 것이라 생각해 이러한 쪽지를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8월이 되어서야 로이드의 차에서 발견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은 캐서린과 같은 A형, 하지만 DNA를 검사하기에는 샘플이 너무 적었죠. 당시 과학기술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이 증거만으로는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캐서린이 실종되고 7년 뒤 그녀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계좌 활동이 없어 1998년에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2년에 DNA 기술의 발전으로 차에서 발견된 혈흔이 캐서린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로이드의 건강 문제로 2018년이 되어서야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이 차에서 발견된 캐서린의 혈흔에 관해 묻자 그는 그것이 성적 활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실종되기 전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캐서린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재판은 검찰 측에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포기하지 않고 앞선 정황 증거를 비롯해 그에게 불리한 증거,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캐서린이 실종된 날 직장 동료는 로이드가 스케줄을 무시하고 화학물질 보관실에 가는 것을 보았고, 이날 로이드는 지역 수영장 공급 업체를 통해 사람이 들어가기 충분한 간이 수영장을 구입했습니다. 이 수영장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죠.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지인에게 시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캐서린을 살해한 뒤 간이 수영장에 화학물질을 채워 증거를 인멸했다며, 그녀가 실종되고 며칠 뒤 그가 나흘 동안 집을 비웠던 점과 실종된 날 점심에 어떠한 알리바이도 없고 기억도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1일간의 재판 끝에 클린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로이드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지만 3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10에서 20년의 징역과 함께 벌금 $10,000,000를 선고했습니다.
3급 살인은 주마다 다르지만 우발적 과실치사, 살인의 과실 정도는 떨어지지만 영향을 준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시체는 없지만 살인죄에 관해 유죄 선고를 받은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홀로 진실을 알고 있는 로이드는 2025년에 75세의 나이로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